안녕하세요. 네, 민법 최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로 지문 읽는 남자 순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 시간에 종훈 쌤이 분위기 다 띄워놨죠? 제가 바로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준희님, 대박. 자, 이거 읽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민법 총칙인데 그 총칙 41번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뭐 언제나 대부분 반사회적 행위 또는 뭐 법률행위 종류 이런 건데 보통은 103조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죠. 그 103조가 출제되는 유형은 두 가지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판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거나 또는 이제 이중매매가 나오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3회, 4회 이상 출제가 된 것들을 지금 기출지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면 여기서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늘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우리 판례 핵심어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뭐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것 중에 보시면 1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보험금의 부정 취득 나오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다. 이러면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든지 2번은 뭐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란 말 들어가면 가운데 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반사회적 무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1번, 2번은 판례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해서 대표적인 판례들 3번 보시면 갑과 병의 이중매매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것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등기를 말소하고 찾아올 수 있죠. 제일 기본적인 건 직접 말소가 아니라 대의 말소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근데 정답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건 정이에요. 정. 그러면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은 불공정행위죠. 불공정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것을 불공정행위다라고 불렀는데 시험에 많이 나온 것 중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했을 때 기준이 누구냐?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고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라는 걸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뭐 적극 가담한 사람도 대리인 기준, 착오가 있었는지도 대리인 기준, 비진이 표시인지도 대리인 기준,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고 궁박은 본인 기준이 되고요. 최근 들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5번 불공정행위, 폭리행위가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소위 이제 알박기 사건이죠. 불공정행위는 폭리행위로서 무효행위 추인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추인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가격을 좀 낮춰서 적정한 가격에서 매매계약에 유효한 것으로 전환시켜 줄 수는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행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었던 것이 불공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경매. 경락대금 나왔다는 건 경매죠. 또 뭐가 적용 안 돼요? 증여.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 경매 이런 것들은 불공정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7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로 양도하고 자 그러면 가장매매 사례가 나온 거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에 관해서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했다면 불법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야.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요 을이 병에게 넘겼다. 자, 제3자 문제죠. 그러면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모두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제3자가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입증 책임을 자주 물었어요.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 병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누가 증명해야 돼? 갑이.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요. 그리고 얘가 선의였다면 뒷사람이 정이 악이라 하더라도 소위 엄폐물 법칙에 따라 정은 권리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이 악이고 정이 선이다. 그럼 얘도 선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은 취득할 수 없어도 전득자도 제3자로서 선인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제3자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바로 8번 질문이에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파산관제인,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파산관제인 개인 기준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가 된다. 즉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대부분 뭐뭐 한자, 양수인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다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수익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뭐 한자는 제3자에 해당되는데 뭐뭐 했어도 제3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계약을 인수한 자. 계약을 인수한 자는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즉 당사자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인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착오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자, 핵심은 뭐예요? 이용이죠, 이용. 자, 이용이란 말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요. 이용했다는 말 써 있으면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의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 내용의 착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중과실은 없을 것, 이렇게 요건이 돼 있어요. 그럼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건 동기에 착오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돼야죠. 표시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가능하고, 다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내용으로 하자라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이건 뭐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요거는 따로 정리하는 거 암기하셔야죠. 대표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 토지의 현황과 경계, 하천부지 판례, 경계선 착오, 또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중요 부분이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건 시가나 면적, 그리고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바로 뭐야? 이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즉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그럼 착오 취소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거, 요거는 취소 파트에서도 나오고 해제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그러면 해제당한 매수인이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해제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요걸 인정하면 이제 매수인은 뭘 안 해도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미 해제당한 사람이 착오 취소로 다시 받아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11번 대리인의 기망행위. 자, 매우 중요한 판례죠. 대리인의 기망이에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쳤다라고 써 있으면, 또는 대리인이 강박했다라고 써 있으면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따질 필요 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이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제3자 사기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합니다. 비교하실 판례는 피용인 판례 있었죠. 대리인이 아니라 동일시하지 않는 일반 피용인이 사기쳤다면 그건 제3자 사기입니다.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관련해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래도 도달이 되면 유효한 것이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뭐 우리 청약에서도 계약법의 청약에서도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청약은 유효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나왔어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나오면 별도로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이 나왔을 때 하는 거고요. 자, 14번은 이제 대리권에 관한 문제인데 대리에서 뭐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다시피 한 게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이나 잔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같이 나왔던 건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15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해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제나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해제나 취소가 되려면 별도 수권이 따로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포괄적 대리권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라고 했죠. 자, 16번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채무 이행은 모든 채무가 아니었어요. 다툼이 없는 완성된 채무 이행이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두 번째는 등기 신청 행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최근 판례니까 유의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이걸 누가 증명할 것이냐?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 대리 행위가 유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허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락이 있으면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야. 그 예외 주장자가 바로 허락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 17번.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시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죠. 원칙은 각자 대리.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면 공동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최근 들어서 복대리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냐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서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대리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선임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선임하고 나면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간단한 거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얘는 선임에 의한 사람이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죠. 근데 언제 할 수 있냐면 본인의 승낙 또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승낙을 얻어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승낙을 얻어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고요. 그럼 이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제 면제되냐면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되고 이때는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한 때만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0번.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유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다른 거잖아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를 주장했을 때 소송 당사자가 표현 대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은 표현 대리 성립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같은 말로 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이게 유권 대리로 전환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죠. 자, 21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표현 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표현 대리가 적용되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여서는 안 되죠. 유효해야만 이행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건 본인이 전적인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발생하는 과실상계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럼 우리 표현 대리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지, 3개. 대리권 수요 125조, 월권 대리 126조, 멸권 대리 129조.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죠.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최소한의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2번 보시면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 행위가 같은 종류여야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동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 공법상 권한, 등기 신청권,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일상가사 대리권, 그리고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표현 대리 자체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23번. 무권 대리 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원래 이 추인은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는 변경하면 안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되죠. 근데 변경을 가했다, 일부만 했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해 주었다면 유효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에서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그럼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건 소급표가 없고 새로운 행위로 인정하는 거지만 무권 대리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자, 25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고 거절권 행사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다. 뭐 간단한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고요. 자, 26번.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파트에서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라고 시작하면 물어볼 말은 최고 아니면 철회예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다면 최고는 할 수 있죠. 최고는 선악불문. 근데 철회는 누구에게만 인정하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써 있으면 철회권 없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최고했는데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자, 발신주의죠.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거절로 본다라고 했고요. 28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했다. 자,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소급표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상태에서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추인하려면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됐어야 돼요. 무효 사유가 남아있으면 추인한다고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자, 취소하면 소급표 있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취소권은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단기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때 이제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느냐?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인 거고요. 그리고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2번.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추인은 누가 하냐면 취소권자가 하고,
두 번째 요건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망 중에 또는 강박 중에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추인은 취소 원인이 반드시 소멸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법정 대리인, 얘가 뭐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33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여기서 취소 원인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야? 취소 사유가 없어진 거야. 기망을 당한 사람은 기망에서 벗어나고 강박을 당한 사람은 강박에서 벗어났는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을 했다면 추인으로 본다. 이게 바로 법정 추인이죠. 그러니까 일단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추인이 인정되려면 취소 원인은 소멸해야 된다. 이게 원인 소멸이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우리 6가지 있었죠? 이, 청경, 담, 양, 강.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때 조심하실 점은 뭐하고 뭐다? 청양. 청구와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고요.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3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다. 그러니까 조건에서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단독행위 있잖아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까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자, 35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무효죠. 그러니까 불능 조건, 불정부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자, 36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확정되어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성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정인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조건부 권리는 확정된 후에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미정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표가 없죠. 근데 조건은 소급표가 없는데 38번에 보시면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특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조건의 성취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꼭 비교하셔야 될 게 있죠. 비교하실 거 뭐가 있었냐면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공통점이 둘 다 소급표가 없다는 건 같아요. 근데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있는 반면에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다. 구별하시고. 자, 39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자,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역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번 시험에도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일단 우리가 조건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는 것이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그래도 이행해야 한다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고, 그래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 조건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 게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보증금을 언제 돌려주기로 했냐면 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임대되면 보증금을 반환키로 했어요. 그러면 발생 안 하면, 임대가 안 되면 보증금 안 줘도 돼요? 줘야 돼? 줘야죠.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갑의 채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입니다. 근데 이게 제3자에게 임대가 되면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데 이게 화재로 전소돼서 다퉜어요. 그러면 사실의 발생이 어떻게 됐다?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뭘로 본다?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자, 40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뭘로 본다? 형성권적 특약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내는 거야?
정지 조건부 특약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다면 정지 조건부처럼 당연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권처럼 채권자가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야 상실됩니다.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에서는 그 물권 서론 쪽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제일 기본은 이거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지.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 전 소유자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라고 써 있네요. 그럼 읽어볼 필요도 없죠. 얘는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불법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뭔 안 돼요. 퇴거는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병에게 임차해 주었다. 그러면 임차인은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는 못하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소유자에게 해야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하려면 얘부터 어떻게 돼? 내보내야죠. 얘한테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설령 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 을이라는 무단으로 신축한 자가 건물을 정에게 팔았어요. 그럼 정이 등기를 안 한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양수인이요? 그럼 미등기 양수인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에 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 양수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같이 통으로 묶어서 사례 정리해 두시고요. 3번.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제거랑 예방은 인정하는데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죠. 그게 바로 뭐야? 지역권과 저당권. 매우 중요하죠. 요건 지역권이나 저당권 파트에서 강론적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방해 제거랑 예방은 돼도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자, 5번 X토지가 갑을병 순차로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합의를 했어요. 자,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갑이 을이 병에게 매도했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병은 등기 어떻게 받아오느냐? 대위다 직접이다. 합의가 있으면 직접. 근데 합의가 있으면 얘가 직접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 을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3자 합의가 있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제공 거절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3자 합의가 최초 매도인 갑의 매매대금 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6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7번 중간 생략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리 합의했어도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8번 미등기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팔았고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 소유자였던 이 갑, 등기 명의자인 최초 매도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예요. 그 대표적인 애가
취득 수요 완성자 미등기 양수인이죠. 그러면 미등기 양수인 을이 있다면 이자에게 매수한 병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지만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험에도 또 출제가 됐던 거니까 다시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변동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언제 등기해야 되냐면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고요. 대항하기 위해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는 있고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자, 뭐 나왔어요? 상속, 신축. 이런 것들 나오면 볼 것도 없죠. 등기가 다 필요 없다. 그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 뭐 봤었어요? 상속은 포괄승계예요. 포괄승계는 등기할 필요 없고 수용, 공용징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축은 법률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고 유의하실 점은 판결 중에서는 뭐밖에 없다. 형성 판결이죠. 그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형성 판결은 우리 시험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였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나머지 판결은 모두 등기해야죠.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이게 법원 냄새가 좀 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다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 빼고 뭐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가 작성되었다, 분할 소송에 들어갔다가 조정이 성립됐다 이런 것들은 싹 다 등기하는 거예요. 분할 판결만 등기하지 않는다. 자, 채권 전부가 변제가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가 아니라 언제다? 변제 시다라고 했죠.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법정갱신 됐어요. 건물. 일단 전세권 중에서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건 건물만 되는 거고요. 토지전세권이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법정갱신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죠. 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지 대항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있고 그럼 언제 등기한다고요? 처분할 때. 만약에 이 전세권의 저당을 설정한다. 그럼 전세권 저당권은 처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더 나아가 이 미등기 매수인이 처분했어요.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1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중에서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요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 직전 명인,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전 소유자, 직전 명인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는 두 가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뭐 있었냐면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되면 깨집니다. 두 번째는 사망한 자 신청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깨져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 사망한 자 신청이라 하더라도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15번.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자, 이 15번 판례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누가 주장했느냐예요.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주장을 해서 패소한다.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 이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자, 누가 소송했느냐가 핵심이죠.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이때 타주로 전환된다. 이건 언제 전환되느냐? 패소 판결 확정 시에 전환돼요.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소재기 시에 바뀌는 것은 자주 타주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 시죠. 그래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패소 판결 시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고 소재기 시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느냐를 물으면 그때는 소재기 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자주냐 타주냐는 불분명한 경우에 자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 없으면 자주로 추정되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추정되지 않는 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죠.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는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주 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되기 때문이죠.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번에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야.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언제부터다? 소재기 시, 제소시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소 판결 확정 시라고 틀리게 몇 번 출제를 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차원이고, 자, 18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자, 이 18번부터 나오는 게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예요.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기본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과실 취득은 누구한테 인정하느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가 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본권,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다라고 믿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이고요. 이자는 과실은 취득할 수 있어요. 물론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 회복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제 시에는 무조건 원상으로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과실 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자가 악이에요, 악의. 그럼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과실이 있다면 그걸 반환, 돌려주면 돼요. 이자 붙여야죠. 이자 안 줬으면 지연배상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으면 그걸 돌려주면 되는데 과실을 훼손했거나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 보상이라도 하라는 거야. 돈으로 물어주라는 거죠. 근데 주의하시라고 한 건 악의 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가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실로 인한 경우, 잘못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만약에 악의 점유자라도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때는 대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했을 때 어느 정도 배상이냐, 현존이익 배상이냐 전부 배상이냐가 문제잖아요. 이때 현존이익 배상하려면 선자, 선이면서 자주까지 갖춰야 되고요. 아무리 선이라도 타주면 전부 배상. 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19번이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 배상해요. 그래서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이면서 자주. 요거까지 갖춰야 현존이익 배상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악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선악, 자주타주를 묻지 않습니다. 자, 22번.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했다. 그럼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자, 점유물 반환 청구,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점유 회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소유물 반환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세 가지의 제한이 있죠.
첫 번째, 침탈 시에 해야 한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행사할 수 없고요. 세 번째, 1년 안에 소송 제기, 출소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침탈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 기망 이런 말 써 있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만약에 간접 점유가 성립되어 있다면 침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 기준은 직접 점유자죠. 그래서 아무리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도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거면 이건 침탈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취득시효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데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데 이때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 근데 무효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등기 받아올 거냐? 소유자를 대위해서 무효등기부터 말소시키고 소유자에게 등기를 받아와야 됩니다. 자, 24번. 자, 완성 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는 등기 받아올 수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완성 후에 바뀌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완성 전에 바뀌는 건 상관없지만 완성 후에 바뀌었다면 등기 못 받아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25번. 갑과 을이 X토지를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간 글씨 된 게 무효등기 말소에서 등기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만큼 말소야? 전부 말소. 그러니까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전부 점유, 지분을 전부 등기했대요. 자기 명의로. 서류 위조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은 지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만큼 말소? 전부 말소야. 근데 만일에 요 등기를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모두 했다면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왜?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유 사례에서 무효등기 말소가 나오면 이걸 누가 등기했느냐? 공유자 이외에 제3자가 등기를 한 건지 공유자 중에 1인이 등기한 건지를 꼭 구별하시고요. 자, 26번.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전부를 사용하고 있대요. 갑이라는 사람은 소수지분권자잖아요. 그러면 소수지분권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자, 요거는 뭐 변경된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 사건이라고 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다만 이제 이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지분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소나무 제거해라. 그리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에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얼만큼만,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청구하는 거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묻는 거잖아요. 무조건 얼만큼?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못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축조했다. 자, 나대지, 공유 나대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이것은 관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건물을 축조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갑이 혼자 건물 지었다면 을은 전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 26번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오면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어도 소수지분권자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방해 제거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단독으로 건물 신축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29번.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예요. 갑이 과반수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했다. 자, 임대라는 것은 대표적인 관리 행위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 갑이 병에게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 사용하게 해준 거죠.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해 준 거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가져오세요 라고 방해배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그 받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물론 이때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범위죠.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점은 요 병에게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제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건 요 병이 누구에게 빌렸기 때문이에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거지 만약에 병이 을의 허락을 받았다. 소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얻은 거면 무권리자에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도 있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빌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양도 금지 특약을 해도 특약이 무효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자,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일단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일반 지상권은 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료 약정을 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료 약정이 있었을 때 얼마간 지료를 안 내면 소멸당한다고 했냐면 2년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2기고 지상권은 2년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양도 전후에 연체된 기간을 합산, 통산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보시면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통산해서 합산해서 2년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이 연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권에서는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뭐야? 지상권은 지상물과 부종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권을 자기에게 유보하고 지상물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양도될 수 있다. 분리양도되고 나면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3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지료 언제부터 되느냐?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내는 거죠. 양도형 분묘기지권. 양도형의 분묘기지권은 언제부터냐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이죠. 그래서 취득시효형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그리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 그러면 승낙형의 경우에는 승낙을 얻은 거니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었을 텐데 이 지료약정에 관한 존부, 이 지료약정 존부에 관한 약정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33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 요역지는 뭐랑 운명을 함께 하냐면 지역권하고 이제 운명을 함께 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합니다.
자, 요역지 넘어가면 지역권 따라갈 텐데 이때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요. 그래서 지역권은 처음 취득할 때 설정 등기라는 것만 있는 거지 지역권은 이전 등기는 없어요. 설정할 때만 등기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랑 분리 양도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역권만 저당 잡힌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은 잡을 수 있지만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은 무효입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이고요. 요역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자,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전부 다 취득한다. 항상 불가분성, 요역지 소유자가 공유 상태라면 항상 이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취득은 다 같이. 취득시효가 중단됐어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취득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취중 무효.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술 먹고 하면 무효. 그렇죠? 소중한 것. 소멸시효 중단은 소중한 건 무효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것들 봤었고.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자, 좀 전에 불가분성 얘기해요. 요역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나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모두 소멸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만의 소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역지는 한 필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즉 한 필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부를 위에서 설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되고. 자,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자주 나왔죠. 일단 지역권은 계속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취득되려면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오랜 기간 통행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로가, 통로가 개설돼야 돼요. 그리고 요역지의 적법 점유자에게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적법 점유자. 그럼 적법 점유자면 요역지의 소유자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효 취득하면 무상은 아닙니다.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좀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전세권부터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감사 말씀, 김은월님 슈퍼챗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26번에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관리행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갑이랑 을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과반수에 안 되는 사람이 단독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건 있을 수 없죠. 2분의 1은 소수지분권자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그걸 침해당한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냐를 묻는 거지 뭐 사용이 관리행위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점 사용하면 다른 침해당한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하느냐 그걸 묻는 거니까 관리행위라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좀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부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이죠. 39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양도인은 이제 소유권을 잃어버리면서 전세금 반환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연대하여 반환 책임진다 이렇게 한번 틀리게 낸 적이 있고요. 여러 차례 출제된 거니까 구별하시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주택 임대차가 되었는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 소유자였던 임대계약 했던 사람은 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자, 40번 일부 전세권 뭐 너무 중요하죠. 일부 전세권 나오면 목적물의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되죠.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되는데 자기가 전세권에 의해서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이제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전부로부터 뭐는 된다고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41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키로 했대. 그럼 권리금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유치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하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인지를 묻는데, 일단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수리비라든지 공사대금, 그렇죠? 또는 목적물에 투여한 비용,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대표적인 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또는 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것들도 다 매매대금이니까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결련성이 없는 채권인데 당사자의 약정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최신 판례 기억해 두시고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없는 걸 약정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자, 42번. 자, 42번도 뭐 쭉 읽다가 매매대금 나와 있잖아요. 매매대금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그러니까 매매대금 형태를 좀 바꿔서 뭐 매수자금이라고 쓸 때도 있고 물품대금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전부 다 계약에서 나온 거지 목적물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이때 점유라는 건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지만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하면 안 되냐면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4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걸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경매권이 없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도 변제를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경매가 실행되면 이때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받는 거지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45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종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고요.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자, 이건 이제 목적물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요 5가지가 있었죠. 이때 이제 원본에 따라오는 이자는 전부 다 담보가 되고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얼마만? 1년분만 담보가 됩니다.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 범위. 요 5개 빼고 다른 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5개만 담보되고요. 목적물의 범위는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종물에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쳐요. 저당권 설정 전의 부합물이냐 후의 부합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친다는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배제 특약을 할 수 있고요. 배제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법리, 주물에 설정되면 종물에 미친다는 이와 같은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서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건물 사용을 위한 뭐에도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이 있으려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거야. 그럼 이 건물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토지 이용권,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라는 얘기죠. 자, 47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설정자의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그럼 47번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죠. 왜? 과실은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이건 설정자 거라서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데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과실에는 미쳐요. 근데
그 법정 과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차임이잖아요. 요게 이제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48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럼 일괄 경매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 요건 꼭 기억하셔야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나대지일 것, 첫 번째입니다. 그럼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면 나대지였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인정 안 되잖아요.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 저당권자에게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일괄 경매죠. 그럼 일괄 경매는 이건 의무는 아니고 권리예요.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고요. 일괄 경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저당권이 설정될 때 나대지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일괄 경매 당시에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정자가 신축한 거라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제3자가 신축한 거라도 일괄 경매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일괄 경매하게 되면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된다?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미치진 않기 때문에 토지로부터만 우선 변제가 됩니다. 자, 물상대위가 나왔어요. 물상대위 하려면 압류해야죠. 이때 이 압류는 채무자에게 인도나 지급되기 전에, 후에 하면 안 돼요. 전에 해야 되고,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뿐 아니라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50번. 저당권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쭉 나왔죠? 중요한 건 뭐야? 협의취득이야. 협의취득 시의 보상금은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형물을 압류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저당권을 실행해야지 물상대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위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매매대금. 저당 부동산이 매매되었다고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잖아요? 또는 차임. 저당 부동산이 임대차되었다고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차임 이런 건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취득이라고 나왔잖아요. 협의취득은 순전히 사법상의 뭐와 같다? 매매와 같은 거야. 그 저당권이 소멸할 리가 없죠. 그러면 물상대위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 안 되는 거 매매대금, 차임, 협의취득 시의 보상금, 이건 물상대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5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줄여서 말하면 뭐야?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취득해서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얘는 제3취득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담보된 채권이나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 보호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위 변제하면 돼요. 대위 변제할 때 변제를 전액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저당권이면 담보된 채권, 피담보 채권만 변제하면 되고, 근저당이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제3취득자로서 사용하다가 비용을 투여한 게 있으면 비용에 대한 우선 상환이 인정됩니다. 근데 최신 판례 하나 같이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3취득자가 경매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비용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최신 판례지만 중요한 거니까 주의하시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3취득자의 비용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거냐면 경매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함으로써 배당을 받는 거야. 경락인에게 그 돈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안 해서 배당을 못 받았다면 경락인에게 비용 안 주면 이 부동산 못 넘겨주겠어 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얘는 반드시 경매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저당이죠. 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지연배상 1년분 한정은 일반 저당권이고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1년분을 넘는 것도 모두 담보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최고액에 실행비용이 포함되나요? 라고 물으면 최고액에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5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데, 자, 누가 변제한다?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요. 채무자라고 써 있으면 얘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언제 확정이냐? 신청 시 확정. 근데 후순위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매각대금 완납시. 그러니까 얘를 묶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자기 의사대로 신청한 때 확정되어집니다. 근데 근저당이 여러 개 달려 있을 때 신청한 사람 거는 확정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채권액도 확정이 돼야죠. 그래야 배당을 받을 테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매각대금 완납시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계약법. 사실 1번, 2번은 읽어볼 필요 없는 거죠. 매매계약이 유상, 쌍문, 악성, 불효식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법 첫 문제로 그냥 서비스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는 거죠.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이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계약은 요물계약 아니고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은 우리 4가지 봤잖아요.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학설상의 대립이 있긴 한데 현대, 계보 4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럼 항상 비교되는 건 승낙이죠.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청약자, 특정인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소위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이게 이제 법조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철회할 수 없냐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죠. 그럼 효력은 언제 생길까요? 도달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을 했다. 그러면 조건을 붙여 승낙을 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제 계약은 성립할 수 없고 뭐가 되는 거야? 새 청약이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계약의 성립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되는 게 2개 있었어요. 지금처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2번째는 연착된 승낙이 있었죠. 그게 7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낙 기간을 넘어서 도달이 됐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새 청약으로 인정해서 원하면 다시 청약자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건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안 되죠. 우리가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온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서만 나오고요. 자, 일부가 멸실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만 불능이에요. 그럼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으로 담보 책임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건 적용될 수 없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으로 대금 감액 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는 다른 곳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은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무효라는 말을 썼다는 건 성립 후의 문제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성립된 것으로 믿고 선의무과실로 돈 썼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되느냐? 안 됩니다. 오로지 언제만 적용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적용하는 거지 불성립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행 관계가 나오는데 역시 이 동시행 관계는 뭐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판례를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 거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 그럼 볼 것도 없죠? 동시행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야? 상호 명의 신탁이죠. 그럼 일단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느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죠. 얘네들은 지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안 되고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요. 지분 이전을 청구하게 돼요. 이때 지분을 이전할 때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랑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을 먼저 줘야죠. 근데 이제 최신 판례 비교하실 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말소가 아니라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랑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얘랑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건 주택이나 상가에만 나오는 거죠.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민법 621조의 임차권 등기는 우리 민법 621조가 뭐라고 규정하냐면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끝나고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민법상 임대인에게 계약할 때 요구하는 거야. 그럼 요건 임차권 할 때 등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등기를 동시에 말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점 요거는 꼭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졌어요. 수령지체.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행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는 서로의 채무가 하나의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발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거면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 즉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선이행 의무자도 주장할 수 있는 예외 두 가지. 소위 불안의 항변권. 내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쫄딱 망해서 이행 못할 것 같아. 나중에. 그러면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행 관계예요. 제가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가 잔금일이 온 거죠. 그럼 잔금일은 매도인의 등기 제공일과 동시행 관계, 변제기가 도래한 거니까 이때부터는 동시행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가 이거죠.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 여부인데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적 제공이 있어야죠. 근데 얘가 이행 제공을 중단하고 청구했다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야? 이행 제공 없었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자, 13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 후. 자,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니까 일단 매매계약은 무조건 유효합니다. 자, 근데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어요. 만약에 책임이 있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서 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무자의 책임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부담. 그러니까 요거는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 그럼 그 다음에 뭐 살펴보시라고요? 왜 불능이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 이때는 해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고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다? 위험부담으로 가요. 그럼 누가 위험부담하느냐? 인도 의무자인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대금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청구할 수 있다? 수령지체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란 말이 써 있으면 대금 청구 가능하죠. 그러면 원칙은 대금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4번. 자, 귀책사유 없이 불능인데 그럼 이미 대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미 받은 대금은 이건 뭐 위로금이라고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돌려줘야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15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되었다. 그러면 이게 강제 수용되었다라는 것은 채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협의 취득이면 채무자 잘못이에요. 근데 강제 수용은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없는데 근데 매수인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그 보상금을 주세요라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갑도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수령지체가 나오거나 또는 채권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을의 귀책사유 두 가지 16번, 17번이에요. 16번에 수령지체, 17번에 채권자의 책임이 나오면 그때는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8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요약자가 갑, 낙약자가 을, 수익자가 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 우리 시험 45년 내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의 이름을 바꾼 적은 없으니까 요약자가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 이렇게 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을이 병에게 대금을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대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부동산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부르고요. 그럼 요 내부관계, 갑과 병의 내부관계는 대가관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갑과 을의 계약이지 갑과 병의 예전에 있었던 내부관계는 이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의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써 있으면 을은 병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갑과 병의 관계가 부존재, 무효 이런 말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누가 하는 거야? 갑이 하지. 당사자가. 요약자가 해제할 때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18번 볼게요.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못 받았어요. 도달주의죠. 수익이 아니라 뭐다? 거절이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최고를 했는데 기간 내 답변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19번. 을은 갑과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의 항변. 자, 을이 누구와의 관계야? 갑. 그럼 을과 갑 사이에 발생한 항변이면 무조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을 사이에서 생긴 건 무조건 항변할 수 있고요. 근데 갑과 병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이건 내부 관계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요. 자, 2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할 수 없다. 자, 이 병이라는 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돼요. 확정되면 이제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할 수 없고요. 설령 합의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뭘 못한다고요? 합의. 중요한 말이 뭐야? 중요한 말이. 합의. 만약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무효나 취소 또는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의 해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22번.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을 사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그렇죠. 왜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취소나 해제는 당사자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제할 수 없으니 그 효과인 원상 회복을 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3자가 피해가 있으면,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23번에 병은 수익자는 해제는 못하지만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갑은 당사자니까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요약자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25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자, 기출된 거 보이시죠?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례가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인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계약의 당사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누구야? 요약자이기 때문이니까 수익자에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점 매우 중요하고 항상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그러면 합의 해제란 말 나오면 이자 가산 없고요. 손해배상 없습니다. 일단 법정 해제가 아니라 합의 해제예요. 그럼 합의 해제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이자 가산 없고 손해배상 없어요. 그리고 합의 해제도 소유권이 복귀되는 시점은 등기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 당연 복귀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합니다. 제3자는 보호해줘요. 그러면 28번에 보면 합의 해제의 소구표는 똑같아요.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자, 29번 이행 불능이에요. 불능. 불능 나오면 다 필요 없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행 지체는 즉시 해제할 수 없고요. 뭐부터 해야 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먼저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거죠. 근데 불능의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해제고요. 자, 30번은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죠. 해제권은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행사도 다 같이, 소멸도 다 같이. 그 다음에 31번. 해제 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얘는 제3자 해당된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는 우리가 통정호의 표시에서 공부했던 제3자와 다르죠. 통정호의 표시는 새롭게 이해관계만 맺으면 모두 보호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뭐 한 자, 양수인, 받은 자 이런 말 써 있으면 대체로 다 제3자예요.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이해관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고 했냐면 채권 어쩌고 저쩌고 써 있으면 얘는 무조건 제3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권을 양도했다,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전부 명령 이런 말 써 있으면 싹 다 보호 안 돼요. 그러면 보호되려면 등기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있거나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기가 안 되면 보호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35회 때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였는데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다라고 출제했어요. 등기 청구권 채권이잖아요. 등기가 됐을 리가 없지. 그럼 그걸 가압류했다고 해서 등기가 되는 건 아니죠? 보호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뭘 가압류했어요?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건 등기된 거죠? 보호됩니다. 가등기했다. 보호되느냐? 가등기에도 보호됩니다. 등기된 건 다 보호된다. 근데 최근 판례에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소유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호되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자, 32번. 32번은 뭐야? 대항력을 갖췄대. 그럼 보호되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등기되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호되고요. 자,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주된 계약에 따라오는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이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얘도 무효. 주종의 관계고, 계약금은 별도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포기함으로써 해제하면 돼요. 근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대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중도금을 줬다는 건 이행에 착수죠.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사실 가운데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행에 의한 법정해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로 당사자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불행 해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발생하는 문제니까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 원상회복도 나올 수 없죠. 착수한 게 없으니 원상회복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계약에 관한 비용, 쌍방이 균분 부담. 이건 뭐 단순 암기 내용이죠. 계약 비용, 이 괴짜도 빨간색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 여기 조심하실 점은 이행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이행 비용이니까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계약 비용은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측량 비용 같은 걸 말해요. 자, 38번. 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냈대요. 과실은 누가 취득한다? 매수인 취득. 그러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건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완납했거나. 인도받았거나 대금을 완납했다면 과실 취득은 매수인이 합니다. 대신 인도는 받았는데 대금을 안 냈다. 대금의 이자 가산을 해야겠죠. 자, 39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디서 지급하냐면 인도 장소입니다. 인도 장소.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성립 시의 장소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40번. 담보 책임이죠.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전부가 병가야.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럼 전부 타인 권리면 기본적으로 해제권은 선악불문. 악의자도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합니다. 악의의 을은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래.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랑 일부 타인 권리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타인 권리는 지금처럼 몇 제곱미터가 누구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량 부족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몇 제곱미터가 부족하다, 몇 제곱미터가 멸실되어 있다라고 써 있으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42번 보시면 2000제곱미터가 이미 멸실되어 있다. 요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고,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는 일부가 누구 거다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합니다. 악의의 을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대금 감액 누구만 한다? 선의자만 하고요. 악의자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43번.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자, 이번에는 저당권이 실행된 거죠.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럼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이니까 이건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배상 해제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봤었어요.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는 다른 말로 타인 권리 매매라고 부르죠. 이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자가 하는 건 뭐야? 전 악해.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는 일대. 그리고 저손해. 이런 거 우리 뭐 유차지만 봤잖아요.
전 악해요. 악하면 한 대 맞고 한 대 맞으면 저만 손해요. 이런 거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거 해제. 그 일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대금 감액. 그러면 가운데 두 개가 없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랑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요. 저당권 행사는 손해배상, 손해배상 해제, 악의자가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43번이죠. 그래서 전에 일대 저손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본등기가 되는 바람에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이것도 얘랑 똑같이 576조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선악불문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라고 했죠. 경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으면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경매에서의 하자죠. 그럼 경매에서의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으려면 첫 번째 권리의 하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한다. 제일 기본적이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몇 년이다? 5년.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환매 기간은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에 대해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요거는 이제 그 교환 계약이 생략된 거죠. 교환. 이건 추가해 주세요. 교환.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상 계약에서. 그래서 매매 계약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든 교환 계약이든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지고요. 증여는 무상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비용 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용, 우리가 이제 임차인은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 약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넘기는 대신 원상 복구를 면제받는 약정, 요게 유익비 포기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단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어떤 임대차만 돼요?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만 되고요. 토지 임대차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겠죠? 토지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로 갑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는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임대차가 종료해야죠. 기간 중에는 못하고, 그리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그래서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가능하다. 강행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강행 규정.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를 물었는데 특수 목적, 일시 사용, 특수 목적이나 일시 사용 나오면 이건 무조건 부속물 매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행 규정이니까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51번은 지상물 매수를 묻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지상물 매수 청구의 주체를 묻는 건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니까 미등기 매수인인 경우엔 가능합니다. 근데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면 얘는 더 이상 매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은 종료 당시에 임대인이 토지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임대인이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라면 얘는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주체와 상대방 확인해 두시고요. 자,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니까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똑같아요.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 만료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면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뭐부터 해야 돼?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로 가는 거야.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임대인이 먼저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를 먼저 했다면 그때는 바로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말이 없다면 갱신 청구를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자, 54번. 갑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전대했어요. 자, 동의 없는 양도 전대차입니다. 일단 주의하실 점, 동의 없는 양도 전대차라더라도 계약은 유효해요. 만약에 동의 없는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러면 틀려요. 확정적 유효합니다. 이게 유효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나중에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무효면 그런 의무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일단 유효다. 그러면 이 동의 없는 전차인 병은 임대인에 대한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그럼 이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 우리가 항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손해가 있었을 때 하는 거예요.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나올 수 없죠. 자, 보시면 갑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요. 그럼 존속한다는 건 갑이 임차인에게 차임 채권이 있다는 거야. 차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사용한다고 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병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해야 돼? 임대차가 해지 종료된 다음에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의를 얻었어요. 그럼 동의를 얻었으면 이제 병은 적법한 전차,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병이 동의 얻은 전차인인데, 전차인은 을이랑 계약을 한 것이지만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권리 주장은 못해도. 그래서 갑이 차임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다라고 법률로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했대요. 전대차가 들어갔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했대. 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전차인. 그러니까 만약에 갑과 을의 계약이 예를 들어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했다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입니다. 주임법 나오죠.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 주임법상 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면 그 제3채무자 지위까지도 모두 다 승계되어진다라고 했죠.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요 A라는 사람, 요 을의 임차인이 A한테 돈 빌린 게 있다. 얘가 이제 을의 채권자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요걸 가압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주택을 팔아서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요 을은 누구의 채무자냐면 A의 채무자예요. 그러면 을의 채무자는 갑이죠. 그럼 A 입장에서 볼 때 갑은 채무자의 채무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이 갑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 지위까지 모두 승계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똑같은 사례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 가압류 효력은
요 A가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가압류 효력을 이제 병에게만 주장해야 돼. 병에게만 주장한다. 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빠지는 거고 병이 양수인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했대. 그러니까 제일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기본적인 사례, 저당권이 설정된 걸 임차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임차권은 경매시에 무조건 소멸입니다. 소멸이니까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는데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을 때 잔액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정되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권자가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사례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고 써 있으면 무조건 소멸입니다. 대지만 경매됐어요. 그럼 대지만 경매됐다면 주택 임차권은 건물뿐 아니라 대지에도 미치니까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주택은 2년 보장이잖아요. 1년 정했다면 누구만 그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냐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니까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얼마 사이? 2개월이죠. 주택에서 1개월 써 있으면 다 틀립니다.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조건을 바꾸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에 갱신되는데 묵시에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죠. 상가는 1년. 그러면 묵시에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해지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요건 이제 기출이 아직 안 된 거지만 중요해서 요건 좀 추가로 하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시험상 가장 핫한 게 갱신요구권인데 임차인의 갱신요구 이후에 주택을 양수한 사람, 새로운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양수인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수인에게는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거니까 이게 이제 갱신 요구 제도가 신설되고 최초로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실 중요한 판례고요. 자, 7번.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상가임대차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죠. 주택과 달리 상가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임법 적용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외우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뭐 방법은 각자 다 해두시고 뭔지는만 아시면 돼요. 그 대개, 권, 해 이렇게 있었는데 대는 대항력, 개는 계약 갱신 요구, 권은 권리금. 요 둘은 해지예요. 이건 차임 3기 해지, 마지막은 폐업 해지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하실 건 계약 갱신 요구예요. 계약갱신 요구는 9억을 초과해도 서울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해도 상임법이 적용되는데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데 갱신 요구권은 만약에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 9억을 초과하고 기간 약정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갱신 요구할 수 없다. 요거는 바로 꼭 기억해 두시고 최근 판례로 나온 거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9억 이하는 가능해요. 근데 9억을 초과하면 기간 약정 없으면 갱신 요구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안 됩니다. 좀 전에 나온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최단 기간의 보장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산 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면 적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이고요. 상가는 인도와 뭐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 이러면 틀립니다. 신청한 다음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초과했다. 그럼 현행법상 몇 년이에요? 10년이지, 10년. 자,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권리금 보호해줘도 되느냐, 해주지 말아도 되느냐, 이걸 묻는 거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봐요. 그러니까 원래 갱신 요구 거절 사유, 뭐 예를 들어 차임 3기에 달하도록 지체했던 사실이 있거나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했다. 이런 사람들은 권리금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간을 초과했다. 10년을 다 썼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년 다 썼다고 해서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득실 변경. 전유 부분 넘어가면 공용 부분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 공용 부분의 취득 상실 변경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그럼 종된 권리 뭐 나온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라고 했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임차인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데요? 대표적인 업무가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관리 감독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포함하지 않고. 자, 그리고 13번 재건축 결의는 얼마가 동의하면 된다. 5분의 4. 그리고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최신 판례로 우리가 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임시 관리인이 있었어요. 신설된 제도잖아요. 신설되고 최초로 나온 판례니까 기억해 두실 점은 임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관리인이 없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임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염려, 손해 발생 염려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게 최신 판례였죠.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가담법의 적용인데 매매대금 나왔네요. 볼 것도 없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담법은 소비대차에 부수한 경우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빌린 돈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차용금 같은 거. 그럼 빌린 거랑 상관없는 매매대금, 지금 나온 것처럼 매매대금 또는 공사대금, 손해배상 채권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과 이자 합산한 차용액을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더 커야죠. 그래야만 가담법 청산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오히려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보다 차용액이 더 크다면 이때는 가담법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실행 통지도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경매, 가담법에서 제일 반가운 단어 뭐예요? 경매잖아요.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가 등기는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되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나중에 본등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자라고 써 있으면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에 평가된 걸 받지 못하면 얘는 다툴 수 있죠. 근데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고 했고 자,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는데 청산금이 없대요. 없으면 안 알려줘도 되느냐? 반드시 알려줘야 돼. 만약에 청산금 남음이 없다고 해서 통지하지 않았다면 본등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리고 18번은 뭐 가담법에서 법조문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후순위자의 권리입니다.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둘 다 중요해요. 청산기간 넘으면 안 돼요. 기간 내야 되고 그리고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지. 전이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담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 넘어가면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담법은 선의자, 부동산 실명법은 선악불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번 청산 절차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과실은 이제 누가 취득하냐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거냐면 소유자인 설정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이 과실 수취권이 채권자, 담보권자에게 넘어가냐면 청산이 모두 다 종료되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에요.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자,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면 해지란 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이을에게 명의신탁했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 갑이을에게 명의신탁을 하면 무효인데, 근데 이게 반사회적은 아니니까 소유자는 갑이에요. 따라서 갑이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또는 진정명의 효력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청구한다든지 또는 뭐 부당이득으로 등기 청구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립니다. 자, 22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신탁 유형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랑 계약형이잖아요. 그러면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매매계약을 한 사람이 신탁자였다면 그건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명의신탁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을 한 사람이 신탁자죠. 이런 경우에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요. 그럼 이 경우에 소유자는 누구예요? 등기가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죠. 그럼 이 갑은 어떻게 받아와야 돼요? 대위 말소를 해야지 얘가 부당이득으로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계약형은 그럼 이런 거지. 갑이 을에게 돈 줬고요. 돈 받아서 을과 병이 매매계약한 거예요.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한 것을 계약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로 나누는데 매도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죠. 무효. 그리고 얘가 선이었다면 이 명의신탁은 무효화 시켜야겠지만 얘 입장도 고려해줘야 되니까 요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점, 선이라고 해서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수탁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선의인 경우에 나오고, 근데 악의인 경우에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가끔 나와요, 가끔. 악이면 매매와 등기 전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수탁자가 되려면 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사실 민법 전체를 본다는 건 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 위주로, 그럼 요 보셨던 내용들에서 이해 안 가는 파트가 있으면 이와 관련돼서 이 부분, 그 관련되는 내용까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진짜 시험이 내일 모레죠. 예, 최후의 일과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